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인 부분. 레벨, 콕, 언콕. 자, 레벨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레벨의 위치가 뭐냐면, 콕도 아니고, 언콕도 아닌 위치.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요 첫 번째 너클하고 손목뼈가 비교적 일직선이 되는 위치. 그러니까 저는 이 위치를 어떻게 잡냐면, 클럽을 잡고,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의 위치까지 팔을 뻗어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정확한 레벨 위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립하고 팔뚝하고의 이 앵글이 나와야 돼요. 이 앵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손목의 코킹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손날이 팔뚝하고 이렇게 일직선. 그럼 비교적 손목의 코킹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언콕이겠죠. 그러면 클럽을 이렇게 잡고 여기서 코킹이 된다는 거는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혀주면 팔뚝하고 제 손날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평행이죠. 그랬을 때 이 그립 끝이 어디를 향할까요? 앞쪽을 향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왼손목에 코킹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파워가 더 많이 생긴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래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왼팔이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백스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왼손목에 코킹 없이 오른쪽 어깨가 비켜주면서 그립의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뒤로 이렇게 가르쳐주면 비교적 훨씬 더 정확하게 라인도 지키면서 백스윙 탑까지 훨씬 더 일관성 있게 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콕이고 이렇게 되면 언콕이에요. 자, 그럼 임팩트 순간은 백스윙 때는 콕이 되겠죠? 레벨이 맞을까요? 아니면 언콕이 맞을까요? 임팩트 순간에 둘 다 맞아요. 사실상은 레벨이에요. 사실상은 레벨인데 남프로님이 언콕이라고 말한 것도 제가 맞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호머켈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손목은 콕 위치에서 언콕으로 움직이는 모든 위치를 언콕으로 간주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풀리는 거를 언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레벨이 맞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더 풀려버리면 헤드 위치가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맞으면 더 안쪽으로 당겨질 수도 있겠죠. 그럼 뭔가 또 보상 동작을 해서 뭐 얘를 밀든지 뭘 해야 되니까 언콕이 아니고 사실상은 레벨이 맞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레벨이라는 이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나중 되면은 이거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드레스 상태도 레벨이죠. 임팩트 상태도 레벨이에요. 그럼 레벨이라는 게 클럽 샤프트하고 팔뚝하고 이 앵글을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클럽을 이 각도를 유지를 하고 제가 상체를 숙이면서 어드레스를 하면 이 클럽 헤드가 지면에 닿을 수 있을까요, 얘가? 안 돼요. 얘가 달라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언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라인을 지키면서 팔꿈치를 접혀도 이 코킹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왼손목의 근육으로 또 코킹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이따가도 나오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드레스 때 제일 오해도 하고. 근데 베너가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자기가 그립을 잡고 클럽을 최대한 바닥으로 내리면 클럽 헤드가 항상 지면에서 14인치 이상 떠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는 걸 뭘로 조정을 했냐고 하면 이 허벅지가 뒤가 당기면서 그 바에 있는 이렇게 높은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걸터 앉는 것처럼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높이가 맞아야 된대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각도를 가장 유지하기 편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클럽이 이렇게 들려 있고 내가 레벨의 이 각도가 이렇게 들려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샤프트 라인을 제어하면 클럽 헤드가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실수하는 게 얘를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 각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를 자꾸 이렇게 낮게 끼면서 이 클럽 샤프트가 자꾸 안쪽으로 가는 현상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 위치가 나중에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베노간도 그랬지만 잭 니클러스도 또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모든 스윙을 할 때 모든 샷을 어떻게 했냐고 하면 모든 샷을 페어웨이 벙커샷처럼 했대요. 페어웨이 벙커샷 하려면 이 클럽 헤드를 바닥에 대면 안 되겠죠. 여기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각도가 이렇게 유지가 돼 있잖아요. 이 각도가. 그럼 얘가 이 각도에서 백스윙으로 할 때는 얘가 턴이죠. 롤이에요. 그러면 이 클럽 헤드의 이동 거리가 상당히 많아지죠. 이게 파워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언콕이 됐어요. 이렇게 턴, 롤. 얘가 많이 안 움직여요. 근데 이때도 우리가 쓰거든요. 클럽 페이스 제어, 그 다음에 파워 면에서. 이때는 언제 쓸까요? 이렇게 하는 거는. 퍼터 할 때는 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클럽 페이스가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 중에 퍼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얘를 스퀘어로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얘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아지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파워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이 앵글이 크면 클수록 파워는 커지는 거고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파워의 양은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중요해요. 클럽 헤드에 정확하게 바닥에 닿는 거에 대한. 자, 클럽은 바닥에 닿지 않게 설계가 돼 있대요. 어큐메이트에서 3번 앵글, 그 다음에 왼팔 플라잉 엣지 구조를 잘 유지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숙일 때도 이 각도 앵글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클럽이 이 각도를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클럽 헤드가 한 이만큼은 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 클럽이 내려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각도를 유지하고 이 클럽이 조금 더 바닥으로 내려가려면. 얘가 내려가야 돼. 근데 대부분 어떤 미스를 할까요? 여기서. 상체를 숙이거나 또 하나 미스가 뭐냐면, 얘가 풀려요.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제가 들어볼게요. 그럼 이 삼각형이 깨졌죠. 그럼 얘도 깨져요. 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각도를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왼팔하고 요 클럽 샤프트가 만드는 요 V자 쉐이브가 유지가 돼야지 오른팔뚝하고 샤프트가 또 맞지. 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를 하면 숙이면 이 클럽 헤드가 지면에서 이렇게 10cm 이상 들려 있어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뭐냐면 이 힙이 뒤로 빠지면서 이 무릎이 살짝 내려가는 움직임에 의해서 이 높이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또 여기랑 또 붙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클럽 헤드가 아크가 지면에 닿기 전에 클럽 페이스는 볼을 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 위치는 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어드레스 때도 바닥에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어큐뮬레이터 3번의 앵글, 요 각도, 요 앵글. 그러면 자연스럽게 왼팔 플라잉 웨지 구조가 이렇게 V자 쉐이브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왼팔 플라잉 웨지 구조가 솔에 관여를 한대요. 임팩트 순간 클럽 헤드는 바닥에 닿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어드레스에서 볼은 클럽 페이스의 토우에 놓아야 임팩트에서 페이스 센터에 맞출 수가 있대요.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마추어 분들이 왜 생크가 날까요? 근데 웨지만 잡으면 생크가 잘 나잖아요.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이거랑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드레스 때 얘를 어드레스를 했을 때 클럽의 센터가 아닌 토우 쪽에 이렇게 있어야지 맞는 순간에 조금 더 센터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임팩트 플레인 라인, 로포인트 플레인 라인 기억나시나요? 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죠. 요 사진을 보시면 여기 틀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 녹색 선이 임팩트 플레인 라인, 요 밖에 있는 선이 로 포인트죠. 디봇에 있는 라인. 그러면 요 사람 관점에서는 요 로 포인트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 클럽 헤드는 항상 임팩트 플레인 라인에서 로 포인트로 진행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얘를 센터에 이렇게 놨어요. 근데 얘는 로 포인트는 여기잖아요. 요 공보다 조금 더 바깥의 선이잖아요. 근데 얘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쪽에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스윙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데 생크가 나는 건 뭐냐면 어드레스 때 얘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맞추죠. 그럼 얘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조금 더 안쪽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토어에다 맞춰놓으면 여기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조금 더 센터에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드라이버도 그렇잖아요. 드라이버 우리가 티 꽂아놓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드라이버가 이렇게 있다고 친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맞추려고 하죠. 근데 얘가 이렇게 들리면 어디 맞을까요? 안쪽에 맞아요. 근데 이 상태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공은 스위스 팟에 얘를 내리면 이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막연하게 이렇게 놓죠. 근데 만약에 티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에서 티가 조금 더 낮아지면 센터 여기에요.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는 게 조금 적어지죠. 티가 높으면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맞을 때 얘를 내리면 거의 끝에 걸려요. 이렇게 맞히고 이렇게 들려 맞으면 안쪽에 맞는 거죠. 그러면 이 클럽 페이스 면이 평면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곡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벌지 효과에서 안쪽에 맞으면 내가 아무리 인에서 아웃스윙을 하더라도 안쪽에 맞으면 슬라이스성 커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요 끝에다 이렇게 해서 요 센터를 기준으로 약간 바깥쪽에 이렇게 맞게끔 유도를 하시면 약간의 아웃인 궤도라도 어느 정도 슬라이스를 또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하면 당장 조금 이렇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잡을 수가 있겠죠. 키가 높으면 더 토우 쪽에 놓아야 그렇죠.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가운데다가 이렇게 맞춰놓고 들고 하든지 내려놓을 것 같으면 맞춰놓고 내리면 그 위치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바닥에 안 닿는 거를 배너강 같은 경우는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그림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 그림자 같은 게 클럽 헤드가 들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큐메이터 3번의 앵글하고 왼팔 플라잉 웨지 구조를 이렇게 유지하고 요 상태를 요 각도 요 상태를 그대로 내면 이렇게 들려 있는 거죠. 그럼 배노관도 무릎이 거의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조절해서 이 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앵글이 안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 앵글을 제가 여기죠. 안 닿죠? 앵글이 없어져요. 이 그림이 되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배노관. 그러니까 상체를 세우고 될 수 있으면 엉덩이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 높이로 조정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노관의 5레슨지는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 내용이 이거예요. 토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플레이어 관점에서 로 포인트 플레인 라인은 임팩트 플레인 라인보다 바깥쪽에 있는 거겠죠. 스윙 아크의 로 포인트에 도달하기 전 임팩트가 발생하는 경우 인에서 아웃이잖아요. 근데 모든 스윙은 임팩트 플레인 라인에서 로 포인트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임팩트가 발생한 후에도 공에 맞은 다음에도 클럽은 로 포인트로 내려가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약간 아웃으로 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 때는 약간 토우에 있는 게 센터에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나마 높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발의 움직이면은 뭐 간단하겠죠. 발은 이렇게 붙었다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드레스 위치에서 체중은 양발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가 돼 있지만 발가락을 순간적으로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뒤꿈치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양발 뒤꿈치, 어드레스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발을 이렇게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고 완전히 이렇게 뒤꿈치가 아니고 발가락 쪽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왜 안 될까요? 발가락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 골핑 머신에서 처음에 테이크어웨이 동작을 뭐라고 표현했죠?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자, 발가락에 있으면 얘를 위로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려요. 그래서 발가락에 있는 경우는 어느 때가 좋냐면 테니스 선수가 서브를 받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일 때는 발가락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골프 스윙은 제자리에서 뒤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딱 했으면 이렇게 발가락을 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운데하고 뒤꿈치에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클럽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발가락이 있잖아요. 얘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얘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배노건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그래야지 스타트업이 가능하겠죠.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위로 안으로 방향으로 출발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클럽은. 테이크원이 이건 거잖아요. 여기서 놓고 보면 이 클럽 헤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근데 얘를 자꾸 이렇게 뒤로 보내려고 하다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래 발을 사용하여 백스트로크 모션을 중지하면 임팩트로 힙이 다운스트로크를 유도하여 발에서 스윙하는 것이며 이상적인 다운스트로크를 제공한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힙슬라이드예요. 이렇게 들어놓고 제가 힙슬라이드를 하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느낄까요? 힙슬라이드 한 거를. 발바닥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발바닥에 힘을 주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렇게 놓고 내가 힙슬라이드를 이렇게 하면 왼발에 더 하중이 더 걸리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발은 이렇게 된대요. 플랫, 롤, 리프트. 이 발이 떨어지는 게 막연하게 이렇게 뒤꿈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떨어지냐면 여기서 힙 슬라이드를 하면 오른발이 어떻게 떨어져요? 처음에 여기가 들리겠죠. 이거를 롤이라고 표현을 해요. 안쪽으로 이렇게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이 펴지면 근데 이거를 막연하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오른 무릎을 오른발보다 안쪽에 유지를 하고 힙 슬라이드를 하면 제 느낌에 여기서 오른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벌써 이 바깥쪽은 다 떨어져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이 펴지는 대로 방해를 안 하면 이 오른발이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뛰면 어떻게 될까요? 배치기예요. 이건 배치기. 그래서 플랫, 롤드, 리프트예요. 플랫은 바닥이 붙어 있다는 얘기고 롤은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리프트는 이렇게 뒤꿈치가 들리는 거. 요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왼발 뒤꿈치가 백스윙할 때 들려도 되고 힐업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골핑 머신에서는 될 수 있으면 왼발 뒤꿈치가 들리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때로는 내가 조금 더 큰 파워를 내기 위해서 스탠스가 멀어지면 라인을 지키고 머리 위치를 지키면 힐업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스탠스가 좁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들릴까요? 근데 이거를 잘못해서 이래도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 그래서 발이 움직이는 건 이렇게 움직인대요. 왼발은 롤 앤 리프트로 간대요. 만약에 힐업이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왼발 힐업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지키고 어깨 움직임에서 힙이 딸려가면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리는 거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스탠스가 넓어요. 근데 어깨를 이렇게 틀 거예요. 근데 이 라인을 더 지키기 위해서 제 발을 보시면 이거지. 이렇게 들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모션이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오른 무릎을 지키고 힙을 지키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요, 처음에. 그럼 얘가 이렇게 끌려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임팩트 픽스에서 일반적인 어드레스로 들어오면 체중이 5대5로 바뀌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시작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골핑머신 관점에서 보면 임팩트 픽스를 하면 왼쪽이 높아지면 체중의 분배가 왼발로 더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상태로는 백스윙 때 원심력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돌아오려면 체중이 일로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놓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잘못하면 뭐냐면 스웨이가 나오고 임팩트 픽스에서는 당연히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겠죠. 이렇게 임팩트가 되겠죠. 근데 저기서 말하는 스탠다드 어드레스 상태로 돌아오면 얘는 그러면 클럽 헤드가 손보다는 어디에 있는 게 가장 자연스럽까요? 더 뒤에 있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 상태에서 스윙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얘는 벌써 시작을 한 거죠. 가운데로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순서가 그렇죠. 손, 그 다음에 클럽 헤드, 맨 나중에 끌려오죠. 레그라는 게 뒤따라오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그인 거죠. 이 클럽 헤드랑 이 손의 위치를 한번 봐보세요. 손이 어디 있나요? 클럽 헤드보다 뒤에 있잖아요. 베너간 같은 경우는 임팩트 픽스에서 이렇게 보면 왼손을 버티거든요. 왜 그럴까요? 베너간이 저렇게 손을 버티고 있는 이유? 골반만 이렇게 가잖아요. 베너간은 이렇게 양손을 놓고. 그리고 어드레스를 한번 봐볼게요. 어드레스 위치는 백스트로크를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위치래요. 임팩트 픽스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양손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상태에서도 스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드레스 상태는 왼손목은 벤트, 오른손목은 플랫,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와 클럽 샤프트는 스퀘어, 그 다음에 체중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허리는 목에서부터 똑바로 잘 펴져 있어야 된대.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를 하죠. 특별한 목적을 제외하고 어드레스는 절대 임팩트 위치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 프로님이 말씀한 게 이건 거예요. 임팩트 픽스에서 어드레스를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얘는 백스윙을 시작한 단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밀어놓고 하려고 하다 보면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드레스는 체중 이동 방향 사이 중간에 유동적인 위치래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유동적인 위치? 자, 그럼 우리가 임팩트 픽스를 하면 체중이 왼발 오른발로 따지면 비율이 어떨까요? 임팩트 픽스 상태면 이게 들어오는 거는 여기서 임팩트 픽스에서 일반적인 어드레스로 들어오면 체중이 5대5로 바뀌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시작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골핑머신 관점에서 보면 임팩트 픽스를 하면 왼쪽이 높아지면 체중의 분배가 왼발로 더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상태로는 백스윙 때 원심력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돌아오려면 체중이 일로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놓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잘못하면 뭐냐면 스웨이가 나오고 우리가 처음에 설정한 스파인 앵글이 수직으로도 기울어지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이거를 변경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웨이가 왜 나오냐면 우리가 임팩트 픽스의 이 하체 움직임은 스퀘어가 아니고 살짝 오픈인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오픈 상태인 거지. 이렇게 스퀘어가 아니고 여기서 임팩트 픽스를 하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힙이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이게 스타트를 걸어줘야 되는데 약간 권영호 박사님이나 그 이제 다른 프로님이 얘기할 때의 조건은 뭐냐면 얘가 스퀘어 상태예요. 여기서 보내라고 하니까 이거랑 어드레스에서 바디는 스탠다드래요. 골반 스퀘어, 그 다음에 어깨 스퀘어 상태겠죠. 왼쪽 골반이 높아지면 왼쪽 어깨 높아지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깨 정렬을 보면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은 거죠. 그럼 여기서 골반이 제자리를 찾아오면 얘도 영향을 받아서 이 기울음이 어느 정도 사라지겠죠. 그럼 이 클럽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기서 놓고 기울음이 사라지면 여기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이 시작하는데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임팩트 픽스에서 놓고 이 골반만 제자리를 찾아오면 오히려 클럽이 빠지는 테이크어웨이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포워드 프레스가 필요한 이유. 임팩트부터의 그 정렬로 거기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보면 스윙이 되게 부드럽고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클럽이 움직이는 동작도 훨씬 더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어드레스 상태에서는 레그 로딩을 위해 레깅 클럽 헤드 테이크웨이가 장려가 된대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드라이버 패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볼의 위치가 드라이버 같은 경우 왼발 뒤꿈치 선상이죠. 이렇게 뒤꿈치 선상에 있다고 치고, 임팩트 픽스에서는 당연히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겠죠. 이렇게 임팩트가 되겠죠. 근데 저기서 말하는 스탠다드 어드레스 상태로 돌아오면 얘는, 그러면 클럽 헤드가 손보다는 어디에 있는 게 가장 자연스럽까요? 더 뒤에 있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 상태에서 스윙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얘는 벌써 시작을 한 거죠. 가운데로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순서가 그렇죠. 손, 그 다음에 클럽 헤드, 맨 나중에 끌려오죠. 레그라는 게 뒤따라오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그인 거죠. 이렇게 백스윙하는 프로들 있잖아요.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드라이버 스윙을 봤을 때. 베노간이 약간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심력 패턴, 스윙어 패턴에서는 약간 이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면 임팩트 픽스, 그 다음에 스윙어 같은 경우는 왼팔은 그러니까 수동적이죠. 오른팔도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클럽을 움직이는 게 이 몸의 움직임인 임팩트 픽스에서 어드레스 들어오는 이 움직임에 의해서 이렇게 가면 클럽 헤드가 어떻게 보면 맨 나중에 끌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레깅 클럽 헤드 테이크웨이. 그래서 베노간 스윙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 이걸 한번 봐보시죠. 클럽 헤드랑 이 손의 위치를 한번 봐보세요. 손이 어디 있나요? 클럽 헤드보다 뒤에 있잖아요. 베노간 같은 경우는 임팩트 픽스에서 이렇게 보면 왼손을 버티거든요. 왜 그럴까요? 베노간이 저렇게 손을 버티고 있는 이유? 골반만 이렇게 가잖아요. 베노간은 이렇게 양손을 놓고. 근데 이거를 또 마틴 에어스는 어떻게 푸냐면 오른손하고 왼쪽 골반하고 연결이 돼 있대요. 왼손하고 오른쪽 골반하고 연결이 돼 있대요. 오른손을 얘를 이렇게 밀면 연결이 돼 있다고 치면 얘가 빠지고, 왼손을 이렇게 밀면 오른쪽 골반이 빠지고, 오른손을 이쪽으로, 그렇죠. 근데 백스윙 때는 얘는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골반이 버텨주면, 오른손이 밀 때 왼손이 버텨주면, 임팩트 픽스라는 건 이건 거잖아요. 오른손이 앞쪽으로 미는 거죠. 근데 왼손이 버티고 있어요. 여기서 이 골반이 딱 스타트가 되면 이 팔이 반대로 이렇게 착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쉬울 수도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여기서 이 임팩트 픽스를 어떻게 또 잘못할 수도 있냐면, 손이 너무 이렇게 나가도 안 좋다는 거지. 얘는 미는 거예요. 이쪽으로 밀면 얘가 열리죠. 높아지고. 근데 그 가는 걸 얘가 버텨야 돼요. 버티고 얘 골반만 탁 틀어주면, 아까 얘기했던 레깅 클럽 헤드 테이크어웨이가, 근데 체감적으로는 이 드라이버가 클럽 중에 가벼운 클럽이지만 이 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렛대 원리상 얘가 가장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임팩트 픽스 베노간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은 앞쪽으로 포워드를 주지만 얘는 버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만 뒤로 착 빠져주면 훨씬 더 심플하게 자동으로 백스윙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레깅 클럽 헤드 테이크어웨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패턴이. 그리고 이렇게 하는 또 이제 선수가 또 있잖아요. 제이슨 더프너도 약간 이 패턴으로 하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 그렉 메거튼, 레깅 클럽 헤드 테이크어웨이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손이 먼저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빠지지 않나요? 놓고. 이 그렉 메가틴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골핑 머신을 기반으로 좀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 그렉 메가틴이라는 이 사람이 베너간 스윙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되게 부드럽게 치죠. 근데 어드레스 상태가 이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임팩트 픽스의 스탠다드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자, 바디는 임팩트 픽스 위치, 손도 마찬가지로 임팩트 픽스 위치래. 왼손목 플랫, 오른손목 벤트. 이 상태가 어드레스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스윙어랑 히터랑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 거예요? 히터 쪽에 가깝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놓고 임팩트 픽스에서 그냥 가르쳐도 되겠죠. 왼손목이 자 플랫이고 웨지를 잡고 오른손목이 벤트면 이 클럽 헤드는 이번에는 반대로 손보다 클럽 헤드가
뒤에 있지 않을까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백스윙을 하려면 이 골반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움직임에 플랫한 왼손목, 벤트된 오른손목을 유지하고 그대로 빠지게 하면 이때는 클럽 헤드가 이렇게 뒤따라오는 게 아니고 레깅이 없죠. 그러면 원심력이라는 거는 뭔가가 뒤에서 끌려오는 움직임을 필요한 거잖아요. 이 패턴을 보면 원심력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백스윙 때 필요한 원심력을. 그럼 어떻게 백스윙을 해야 될까요? 오른팔로 해야 돼요. 그래서 히터는 이 패턴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논 레깅 클럽 헤드 테이크어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포워드 프레스에서 시작을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목 상태가 플랫, 왼손목 플랫, 오른손목 벤트 상태에서 시작을 해도 되고, 때로는 긴 클럽 같은 경우는 볼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돌아오면 위치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클럽 헤드가 뒤따라오는 원심력을 쓸 수 있는 거고, 짧아지면 아무리 와도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냥 접었다 피면 훨씬 더 스트로크가 심플해지겠죠. 그래서 저번에 김프로님이 말씀하셨을 때 히터는 그런 포워드 프레스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한 게 이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워드 프레스 상태가 되면은 플랫한 왼손목, 오른손목이죠. 그럼 여기서 얘가 벤트 플랫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때로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그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프 앤 하프.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요. 저기 임팩트 픽스에서 나오는 거랑 또 비슷한데, 바디는 스탠다드 임팩트 픽스 위치래요. 그리고 손은 어드레스 상태래요. 그때는 또 어떻게 테이크어웨이를 해야 되냐면, 짧은 샷 레그 로딩을 위해 익스텐서 액션 테이크어웨이를 장려한대요. 자, 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바디는 임팩트 픽스고, 손은 양손은 이렇게, 왼손목은 벤트, 오른손목은 플랫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익스텐션 액션이라고 해서 오른손을 지긋하게 당겨서 왼팔 올려줬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놓고 오른손목이 이렇게 벤트된 움직임에 의해서 그대로 당기면 백스윙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많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이 안 돼요. 그럼 숏게임 때 조금 필요한 패턴일 수도 있어요. 이 패턴은. 이 압력을 유지하려면 얘가 이렇게 각이 져 있어야지 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왼팔하고 클럽이 어떻게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나요? 직선으로 보이지 않나요? 근데 똑같은 거를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직선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클럽 샤프트를 이렇게 연장을 하면 이렇게 V자 쉐이브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디셈버 스윙을 이제 가장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 클럽 샤프트하고 왼팔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일직선인가요? 일직선이면은 샤프트는 여기 있는데 팔뚝은 여기 있어요. 왼팔은 여기 있어요. 일직선은 아니죠. 그러니까 영상을 볼 때는 2차원밖에 안 보여준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3차원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그러니까 좌우 움직임 잘 보여요. 손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잘 보이지만 깊이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이 여기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 V자 쉐입을 유지하고 손이 내 몸에서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도 생길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7-7은 플레인 앵글 베리에이션. 플레인 앵글의 변화는 플레인 앵글 이동에 따라 분류가 된대요. 백스윙 하는 중에도 우리가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보면 다운스윙에서도 이동을 할 수도 있대요. 이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뭘까요? 요즘 한참 이슈였잖아요. 유행도 많이 하고. 맞아요. GC예요. 찰로잉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GC 패턴을 보면 올라갈 땐 약간 업라이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것도 플레인 앵글의 변화를 주는 거겠죠. 그리고 때로는 백스톱 탑에서 이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대요. 근데 가장 유용하게 쓰는 건 뭐냐면 엘보랑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 기준점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오른 팔뚝을 여기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엘보 플레인에 맞추려면 오른발이 뒤로 빠지면 빠질수록 얘는 플랫해지는 거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맞추려면 왼손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멀리 뻗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팔뚝도 자연스럽게 클럽 샤프트랑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 그대로만 라인만 지키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모든 플레인 앵글 이동 중 클럽 샤프트는 플레인 라인을 유지해야 된대. 그리고 이상적인 임팩트를 위해 릴리스 하려는 플레인 앵글에 맞춰 탑에서 클럽 샤프트를 배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골핑 머신의 가장 이상적인 거를 제로 시프트예요. 이동 없이 백스윙을 하고 그대로만 내려오면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 손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내 몸에서 멀어지면, 디셈버 같은 경우가 이 패턴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과장되게 보이는 것처럼 이 손이 내 몸에서 이렇게 멀죠. 그러면 이 디셈버 스윙 했을 때 이 그립 끝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다른 프로들보다 훨씬 더 끝이 발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이 빨간 선이 어떻게 보면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아까 우리 그 베이직 스트로크 모션 했을 때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왼팔이 움직인다고 치면, 얘만 위로 뒤로 빠지면
얘도 자동으로 맞을 수밖에 없겠죠. 스트로크에서 변형 없이 하나의 베이지 플레인 앵글을 사용하는 게 이제 제로 시프트이죠. 그래서 이거는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을 사용하여 스트로크 중 플레인 앵글을 변화를 주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디셈버 스윙 어드레스를 보고 제일 오해를 하는 게 디셈버가 손이 머니까 클럽 샤프트하고 왼팔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일직선인가요? 일직선이면은 샤프트는 여기 있는데 팔뚝은 여기 있어요. 왼팔은 여기 있어요. 일직선은 아니죠. 근데 이거를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왼쪽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왼팔하고 클럽이 어떻게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면 직선으로 보이지 않나요? 근데 똑같은 거를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직선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클럽 샤프트를 이렇게 연장을 하면 이렇게 V자 쉐이브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디셈버 스윙을 이제 가장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 손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큐뮬레이터 3번의 앵글인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왼팔에 힘 빼는 것도 여기 압력 유지하고 여기 압력을 유지하려면 얘가 이렇게 각이 져 있어야지 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이는 시각에 따라서 오해할 수도 있죠. 영상을 볼 때는 2차원밖에 안 보여준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3차원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그러니까 좌우 움직임 잘 보여요. 손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잘 보이지만 깊이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 V자 쉐입을 유지하고 손이 내 몸에서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도 생길 수도 있겠죠. 베노간도 이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이 앵글을 유지해라는 거. 자, 근데 제일 많이 쓰는 패턴은 또 요 두 가지예요. 싱글 시프트랑 더블 시프트. 자, 싱글 시프트는 뭐냐면 처음에는 백스트로크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 백스트로크 중 엘보 플레인 앵글에서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로 이동이 한번 높아진대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잘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경험했었어요. 예전에. 그 V1 스윙 분석했을 때 손의 위치 보면 처음에 어드레스 때보다 임팩트 때 더 높잖아요. 왜 높을까요? 이 개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한번 이동한 거잖아요. 여기서 백스윙을 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고 손에 있던 위치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때 당시 저도 이제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손이 어드레스 때는 이 위치였는데 맞는 순간 얘가 더 이렇게 언코킹이 된다고 오해를 한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왼쪽이 블락이 돼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손이 여기 있다가 백스윙 할 때는 엘보 플레인에서 이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한번 높아지죠. 높아진 상태에서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내려오면 처음의 앵글보다도 훨씬 더 손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영상을 찍어보면 프로들 중에 높아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타이거즈도 높아지고 어니에스도 높아지고 뭐 다 높아져요. 같은 위치에서 임팩트가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누구냐? 베노간 그리고 가르시아. 왜 그럴까요? 그걸 이제 더블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백스트로크 중 싱글 시프트로 이렇게 한번 이동하고 내려올 때도 다시 엘보 플레인으로 복귀한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프로님이 다 아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샬로잉 되면 이렇게 돼요. 이 두 가지 패턴을 제일 많이 써요, 프로들 중에서.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아까처럼 이제 제로 시프트를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샬로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높았던 게, 여기서 플레인 앵글이 이렇게 플랫해지면 이 라인을 유지하려면 왼쪽이 비켜주는 양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극단적으로 많이 몸에 움직여줘야 돼요. 그럼 파워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웨지는 이게 좋을까요? 안 좋아요.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아까도 봤잖아요. 엘보 플레이는 짧은 샷에서는 피해야 된대요. 이게 베노간이에요. 베노간은 이 패턴을 써요. 그래 베노간도 자꾸 여기서 스피네이션을 하라는 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손으로 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내려올 때 베노간의 그 스윙 플레인을 보면 올라갈 때보다 더 낮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플레인 앵글이 클럽 헤드가 여기 있던 게 더 낮아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더 벤트가 더 많이 되죠. 그리고 왼손목은 더 플랫이 돼요. 그 상태에서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에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려면 자연스럽게 스피네이션 동작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베노간이 모든 스윙을 할 때 스피네이션 동작으로 공을 친 건 아니거든요. 베노간은 훅을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윙을 바꾼 게 백스윙 탑에서 왼손목을 이렇게 벤트로 유지를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그립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다치는 걸 어느 정도 억제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페이드 샷을 칠 때는 스피네이션 없이 그대로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뭔가 이제 드로우나 뭔가 이렇게 거리를 요할 때는 여기서 얘를 폈대잖아요. 왼손목 이렇게 꺾였던 거를 얘를 폈다고 하거든요. 얘를 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플레인 앵글이 더 누운 거죠. 그럼 플레인 앵글 이동 있는 거잖아요. 이때 이 그립 끝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는데 왼쪽만 비켜주면 자연스럽게 회전량도 많아지고 파워도 훨씬 더 세질 수도 있겠죠. 그거를 한 것 같아요, 베노간이.
임팩트 픽스가 뭐냐면 내가 의도한 샷에 맞는 임팩트를 리허설을 하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로 이제 시작을 하라고 홈켈린 얘기를 하는데, 어드레스하고 임팩트는 엄연히 몸의 위치가 틀려지겠죠. 임팩트 때 왜 이런 모양이 나올까요? 대부분 선수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이런 몸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어드레스 때보다. 왜 왼쪽이 높고 왜 왼손목이 플랫하고 오른손목이 벤트가 되는, 임팩트에서는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죠. 어드레스 때는 왜 왼손목이 벤트에서 플랫으로 바뀌고, 제가 이렇게 왼손목을 벤트 상태로 이렇게 놨는데 누가 여기다 제 어깨에다 끈을 매달아 놓고 얘를 당기면 얘는 플랫으로 바뀌겠죠. 근데 놓으면 그래서 여기서 포워드 프레스를 하더라도 오른쪽이 조금 더 낮아지고 왼쪽이 조금 더 높은 느낌을 좀 받으면은 아무래도 임팩트를 한번 리허설 할 수도 있고. 오늘은 구성 요소 중에 이제 임팩트 픽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골핑 머신에서는 스윙을 12가지 섹션으로 나오잖아요. 8장에 나오는 거. 처음에 뭐 바람 체크, 뭐 클럽 체크. 그다음 처음 시작이 뭐냐면 임팩트 픽스부터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임팩트 픽스가 뭐냐면 내가 의도한 샷에 맞는 임팩트를 리허설을 하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로 이제 시작을 하라고 홈켈린 얘기를 하는데, 왜 홈켈린은 임팩트 픽스를 스윙의 처음이라고 정의를 했을까요? 그 이후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일반적인 어드레스 상태랑 임팩트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몸의 위치가 동일할까요?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임팩트가 될까요? 다르죠. 결국은 일반적인 어드레스 때는 골반 스퀘어, 어깨 스퀘어, 양손 비교적 내 몸 가운데에 있지만, 임팩트 때는 골반도 어느 정도 열려 있고 어깨도 어느 정도 열려 있고 손도 가운데가 아니고 왼쪽으로 좀 치우쳐지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리허설을 한번 해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골프 스윙이 가능하다고 해서 홈켈린은 스윙의 시작을 임팩트 픽스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때로는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좀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어드레스하고 임팩트는 엄연히 몸의 위치가 틀려지겠죠. 임팩트 때 왜 이런 모양이 나올까요? 대부분 선수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이런 몸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어드레스 때보다. 왜 왼쪽이 높고 왜 왼손목이 플랫하고 오른손목이 벤트가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왜 대부분 이렇게 나올까요? 그렇죠. 클럽 디자인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악 공부했을 때 이 플랫한 왼손목이 골프 스윙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왼손목이 플랫해지면 왼쪽 어깨부터 클럽 헤드까지의 길이가 가장 길어질 수 있고, 왼손목이 플랫한 상태로 임팩트로 접근을 하면 클럽 헤드는 항상 손보다 내 몸보다 뒤따라 오기 때문에 헤드가 뒤에 있고 손이 앞에 있는 상태로 오른쪽이 푸시가 되고 왼쪽이 풀이 되면, 자, 임팩트 순간까지도 샤프트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언이나 이런 클럽 같은 경우는 로프트가 훨씬 더 디로프팅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스윙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머신 컨셉에 의해서 왼팔은 근의 개념으로 처음 클럽을 플랫한 왼손목으로 비교적 스퀘어 클럽 페이스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왼팔과 클럽이 몸의 다른 부분에 의해서 찾아오면 비교적 우리가 스퀘어 클럽 페이스를 유지하는데도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동작을 리허설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스윙의 시작을 임팩트 픽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완벽하게 임팩트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작은 리허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또 이제 비슷한 동작을 대부분 하잖아요. 어떤 동작을 할까요? 스윙을 하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 이제 우리는 트리거라고 표현도 하고, 또 때로는 포워드 프레스라는 동작으로 그걸 표현하기도 하죠. 얘를 정확하게 찾아오기 위해서 이제 한번 리허설을 하는 게 임팩트 픽스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임팩트 픽스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골프 스트로크의 메커니적 필수 요소는 올바른 임팩트 정렬이래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스윙을 하겠죠, 결국은. 클럽 샤프트 앵글을 제외하고 임팩트 조건은 어드레스와 같지 않대요. 아까 우리가 사진에 본 것처럼. 근데 아무리 손이 여기서 가운데 있던 손이 앞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샤프트 앵글, 이렇게 기울어진 이 앵글은 변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렇게 바뀌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임팩트 픽스에 얘가 이렇게 뭐 이렇게 된다거나 이렇게 변경이 되면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어드레스랑 임팩트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왼손목은 어드레스에서 벤트되어 있지만 임팩트에서 플랫하게 바뀐다는 거. 그래서 그립을 잡을 때 우리가 그립 타입이나 그립 베이직 했을 때도 항상 골핑 머신에서는 그립을 설정을 하는 거를 그냥 막연하게 벤트된 왼손목을 잡고 여기서 스퀘어로 맞추는 게 아니고 항상 플랫한 왼손목을 여기서 이제 스퀘어 클럽 페이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플랫한 상태로 클럽에 따라서 웨지수로 앞으로 기울어진 양이 많으면
이 상태로 이렇게 잡고 이 상태로 돌아오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운데로 들어오면 로프트의 변화가 어느 정도 또 이게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막연하게 여기서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스퀘어로 잡았다고 치면 임팩트 때 우리가 설정한 클럽 페이스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적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골핑 머신에서는 그립은 항상 임팩트 상태로 그립을 잡으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밀한 그립 정렬은 임팩트 위치에서만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임팩트에서 맨 어깨가 더 높음으로 적절한 어깨와 볼 높이를 설정해야 된대요. 자, 근데 임팩트에서는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죠. 어드레스 때는 왜 왼손목이 벤트에서 플랫으로 바뀔까요? 플랫에서 벤트로 바뀌잖아요. 몸의 움직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왼손목을 벤트 상태로 이렇게 놨는데 누가 여기다 제 어깨에다 끈을 매달아 놓고 얘를 당기면 얘는 플랫으로 바뀌겠죠. 근데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포워드 프레스를 하더라도 오른쪽이 조금 더 낮아지고 왼쪽이 조금 더 높은 느낌을 좀 받으면은 아무래도 임팩트를 한번 리허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팩트 픽스에서 손에 대해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임팩트 때 손은 왼발에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볼 근처에는 없대요, 손이. 그래서 일반적인 어드레스에서 볼과의 관계는 바뀌지만 항상 손은 몸 중앙에 있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어드레스랑 임팩트를 구분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손이 일반적인 어드레스에서는 왼손목이 벤트가 되고 오른손목이 플랫이 되죠. 그럼 여기서 놓고 임팩트 픽스를 플랫한 왼손목, 벤트 대 오른손목으로 찾으면 손이 공보다는 조금 더 앞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놓고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리허설 한번 해보자는 거죠. 불안하잖아요. 어드레스를 딱 쓰는 순간부터 편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땐 되게 불안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심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렬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거의 가장 미스가 뭐냐면, 볼 위치를 잘못 설정하는 걸 수도 있어요. 공 위치를 바꾸고 공이 뒤로 갔으면 이 상태에서 스퀘어 클럽 페이스를 맞추기 위해서 스탯을 오픈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 위치가 앞으로 있으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닫히니까 이거를 틀면서 스탠스를 크로스로 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자꾸 내가 정렬을 맞춰야 되는데, 또 학생들의 또 가장 큰 미스는 어드레스에 딱 들어가면 어떤 생각을 하냐, 무조건 스퀘어로 쓰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어드레스를 하니까 샷하기 전에 연습 스윙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웨글, 그 다음에 포워드 프레스 이렇게 하고 이제 스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니어나 학생들, 조금 이렇게 숙달이 안 된 학생들은 처음에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루틴 안에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주면, 3장에 나온 어드레스 루틴에 관한 것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면 스윙을 시작하는 동작이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워드 프레스 얘기 많이 나오죠. 여기도 웨글 렉이 나오고, 그러니까 포워드 프레스가 어떻게 보면 임팩트 픽스를 리허설 하는 걸 수도 있겠죠. 호머킬린도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미스샷은 선택한 스트로크와 느낌이 맞지 않아 어드레스에서 사라진대요. 이렇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막 불안하잖아요. 어드레스를 딱 쓰는 순간부터 편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땐 되게 불안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심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렬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드로우를 생각하고 이렇게 공략을 하고 뒤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드레스를 딱 섰는데 드로우가 안 날 것 같은, 인에서 아웃으로 빠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런 느낌이 받는 정렬 아닐까요? 정렬.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거의 가장 미스가 뭐냐면, 볼 위치를 잘못 설정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드로우를 치려면 볼 위치가 왼발에 가까운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오른발에 가까운 게 더 유리할까요? 오른발에 가까운 게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공이, 제가 드라이버를 이렇게 잡았는데, 자, 공이 왼발보다 더 앞쪽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드로우를 치려고 이렇게 클럽 헤드가 공 쪽으로 이렇게 가면 내 몸 정렬 자체가 왼쪽으로 겨냥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인투 아웃 스윙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공이 더 뒤에 있으면 훨씬 더 인에서 아웃으로 가는 이게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렬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립 타입에서도 스윙어 패턴은 공 위치를 바꾸고 공이 뒤로 갔으면 이 상태에서 스퀘어 클럽 페이스를 맞추기 위해서 스탯을 오픈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 위치가 앞으로 있으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닫히니까 이거를 틀면서 스탠스를 크로스로 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자꾸 내가 정렬을 맞춰야 되는데, 또 학생들의 또 가장 큰 미스는 어드레스에 딱 들어가면 어떤 생각을 하냐, 무조건 스퀘어로 쓰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어드레스를 하니까 스퀘어인 상태에서 페이드 만들고 드로우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뭔가 이게 시작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연습과 플레이 모드의 가장 효과적인 확인 절차는 이 세 가지 패턴을 루틴으로 만들면 이제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딴 데에서도.
샷하기 전에 연습 스윙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웨글, 그 다음에 포워드 프레스 이렇게 하고 이제 스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필요한 경우 반복적으로 해야 된대요. 근데 물론 한국 선수들도 이렇게 패턴을 많이 하지만 외국 선수들은 대부분 웨글하고 포워드 프레스를 그 스윙에 어드레스 루틴에 항상 넣죠. 타이거즈도 이렇게 보시면 스윙할 때 작지만 해놓고 그다음에 살짝 포워드 프레스를 한 상태에서 스윙을 하죠. 그러니까 주니어나 학생들, 조금 이렇게 숙달이 안 된 학생들은 처음에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루틴 안에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주면 어떠한 긴장된 상황에 있어도 훨씬 더 이게 스윙이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남자 세미 테스트 영암 그 첫 번째 월 같은 경우는 막 좁잖아요. 막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걸 어느 정도 루틴으로 자연스럽게만 나올 수 있게끔만 해주면 저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드레스에서는 스타트업, 여기서 말하는 스타트업은 테이크어웨이. 테이크업 전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손이 클럽을 완전히 대체해야 한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자, 손이 클럽을 완전히 대체해야 되는 이유. 골핑 머신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하고 붙여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손목의 수평적인 움직임이 클럽 샤프트를 이렇게 뒤로 보내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손목의 수직적인 움직임인 코킹이 클럽 헤드를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전적인 부분이 클럽 페이스를 제어하니까 클럽이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내가 맞게끔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만 잘 설정을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샷메이킹을 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클럽 페이스는 정렬에 비해서 닫혀 있을 수도 있고 열려 있을 수도 있겠죠. 학생들이 제일 미스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내가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 스탠스보다는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닫혀 있는데 이거를 똑바로 빼려고 하는 이런 동작들을 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로 수평적인 움직임, 그다음 수직적인 움직임만 해주면 훨씬 더 용이하겠죠. 자, 그래서 연습 스윙과 웨글은 인사이드 아웃 임팩트를 설정하기 위해서 볼 위나 뒤에서 해야 된대요. 그리고 연습 스윙이나 웨글 없이 스윙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배너관도 그렇고 선수들이 웨글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놓고 클럽 헤드를 웨글을 하면 이 클럽 헤드의 접근 각도가 백스윙 때는 위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면 인에서 아웃의 이 느낌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리허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페이드를 치기 위해서 스탠스를 오픈으로 가서 이렇게 놓고 웨글을 하면 이번에는 타겟 라인에 비해서 아웃에서 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한번 내가 시각적으로 점검할 수도 있으니까 훨씬 더 좋겠죠.